낡은 백팩만 남았는데 정작 깔 곳은 없어졌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한복판 탑골공원, 늘 바둑판과 장기판으로 가득 차던 어르신들이 한순간에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 말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더워서가 아닙니다. 술과 다툼, 무질서가 겹치면서 결국 종로구가 바둑장기를 전면 금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벗들과 훈수두며 하루를 버티던 시간이 사라진다면 남은 노후는 얼마나 더 외롭고 고단해질까요?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나 종묘로 흩어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언젠가 그 빈 벤치에 홀로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실 겁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골목, 회색빛 낡은 백팩 가방을 맨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이름은 박정수, 올해 65살입니다. 백팩은 오래전 제약회사 영업팀에서 뛰던 시절부터 쓰던 것입니다. 늘 샘플약과 계약서, 노트북을 넣고 다녔죠. 회사 사람들은 농담 삼아 정수 부장님은 가방이 몸의 일부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가방 속에는 약품도 계약서도 없습니다. 낡은 도시락통, 낡은 수첩, 그리고 작은 물병이 전부입니다. 그는 30해 넘게 제약회사에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료들과의 송별회에서 이제는 여유롭게 살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남은 집, 자녀들은 이미 각자 가정을 꾸려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남은 건 시간과 어디에 써야 할지 알 수 없는 퇴직금뿐이었습니다. 은퇴 직후 정수 씨는 습관처럼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집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금세 무료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탑골공원을 지나다가 팔각정에 모여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그렇게 그는 낡은 백팩을 벗어 옆에 두고 바둑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5년 여름, 종로구청은 탑골공원 안팎에서 바둑장기 같은 오락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장기판 주위에 술이 오가고 다툼이 생기고 경찰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출동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3일문 앞에서 기다려도 늘 있던 장기판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 먹는 동안에도 그는 허전했습니다. 백팩 속 장기알을 꺼내놓고 싶어도 판을 펼칠 자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후 그는 안구역 근처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깨끗한 장기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훈수 두지 마세요. 조용히 두셔야 합니다. 직원의 말에 정수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장기는 원래 서로 농담도 하고 흉도 보고 약간의 시비도 오가며 웃음이 피어나는 놀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마치 시험장처럼 조용히 앉아 돌만 두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문이 닫히고 점심시간에는 모두 나가야 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나오나. 정수 씨는 중얼거리며 다시 백팩을 메고 나왔습니다. 한낮의 땡볕 아래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다시 탑골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나 예전처럼 누군가 모여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골목 모퉁이에서 몰래 모여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보며 금세 자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가면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학생 시절 선생님 눈치를 보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남은 건 침묵과 낡은 가방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괜히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요. 괜히 더위 먹고 쓰러지면 어떡해. 하지만 정수 씨는 이해받지 못하는 듯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했습니다.
TV를 켜놓아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자꾸만 공원 생각이 났습니다. 백팩 속 장기알이 손에 잡힐 때마다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갈 데가 없어졌다. 매일 가던 공원에 못 가게 됐어.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빠, 그냥 복지관에서 하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정수 씨에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딸은 그의 삶의 작은 즐거움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거실에 놓인 낡은 백팩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때는 영업 실적표와 계약서로 무겁게 채워졌던 가방, 은퇴 후에는 바둑판과 도시락으로 다시 채워졌던 가방. 그러나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원은 깨끗해졌지만 정수 씨의 일상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가 탑골공원에서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해주던 삶의 의미였습니다. 낡은 백팩은 여전히 그의 어깨에 걸려 있었지만 그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건 추억뿐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8월 오후, 정수 씨는 또다시 백팩을 메고 탑골공원 3일문 앞에 섰습니다. 공원 안은 평소처럼 고요했고 나무 그늘 아래에는 몇몇 노인들이 앉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판이나 장기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백팩을 열었습니다. 낡은 장기알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후 옆에 앉은 낯선 노인이 물었습니다. 형님, 그거 아직 가지고 다니세요? 정수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죠. 나도 모르게 챙기게 돼요. 그러나 그날 그는 공원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다가와 여기서 장기 두시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정수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괜히 더 따가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버스 창가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토록 당연했던 하루의 루틴이 이제는 금지된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낡은 백팩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손주 졸업식 있어요. 같이 오실 거죠? 순간 정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손주와 시간을 보낼 생각조차 잊고 있었던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졸업식 날, 그는 낡은 백팩을 메고 갔습니다. 안에는 장기판 대신 작은 카메라와 손주에게 줄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정에서 손주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가방엔 뭐가 있어요? 정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장기판이 아니라 너랑 놀 선물이 있단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공원을 찾는 대신 주말마다 손주와 산책을 나가거나 동네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 허전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장기와 바둑판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 하루가 끝나는 건 아니구나.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구나. 여러분, 박정수 씨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수십 년 동안 일에 매달리다 은퇴 후 찾아온 작은 즐거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그는 낡은 백팩을 끌어안고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다시 찾은 것은 가족과 이웃이었습니다. 탑골공원이 깨끗해진 대신 많은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빈 벤치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가족의 작은 관심, 이웃의 따뜻한 눈길,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주는 새로운 공간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낡은 백팩 속에 담아온 지난 추억만 붙잡기보다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영호 씨, 올해 63입니다. 그는 35년 가까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성실히 한 길만 걸어온 끝에 2년 전 은퇴를 맞았고 퇴직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호 씨는 현역 시절부터 은퇴 후를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내 동기들과 달리 그는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항상
노후 자금으로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술자리를 자제하고 대신 매달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성실히 불입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국민연금에 더해 매달 약 160만 원의 개인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의 삶은 여느 은퇴자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에는 근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요가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함 속에는 긴 세월의 준비와 습관이 만들어낸 안정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 그는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습니다. 부장님, 요즘 다들 상가 투자 들어가요. 임대 놓으면 연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형님, 치킨집 하시면 대박납니다. 다들 먹고 살잖아요. 주위 동료들 중에는 실제로 수억 원을 대출받아 음식점이나 카페를 차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듯 보였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빚만 남고 가게를 정리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영호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나도 퇴직 후에 무언가 해야 하나? 하지만 그는 결국 지금까지 쌓아온 걸 지키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퇴직금을 나누어 안전자산과 연금 상품으로 분산했습니다. 대신 본인의 일상에 맞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큰 평수 아파트를 유지하는 대신 관리비와 공과금을 줄이고 나머지 자금을 은행 정기예금과 채권에 넣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소심해 보였겠지만 나는 내가 버틸 수 있는 길을 택했어.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대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줄이고 살면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 그러자 영호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당당하려면 우리가 빚 없는 삶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 은퇴 직후에도 그는 잠시 방황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아침이 낯설었고 한동안 TV 앞에만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운동복을 챙겨 입고 낡은 백팩 대신 새로 산 가벼운 가방을 메고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시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해 글쓰기와 컴퓨터 수업도 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웃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내 시간을 내가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 초 둘째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아빠, 이번에 창업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보태줄 수 있어요? 순간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상의 끝에 일부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노후 자금을 건드릴 수는 없다. 네가 책임지고 해라. 결국 아들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노후의 안정을 지켜냈습니다. 자식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식도 스스로 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 최영호 씨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손주들을 불러 집에서 식사를 나누고 매달 일정 금액을 문화생활에 쓰며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내가 준비한 만큼 편안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의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퇴직했던 동료 중 한 명은 퇴직금 전부를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투자했다가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른다는 말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 상가를 샀다가 공실이 이어지면서 이자 갚기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동료들과 모임을 가지면 영호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매달 연금과 절약된 생활비 덕분에 안정적인데 친구들은 얼굴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푸념했습니다. 야, 영호야. 너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데 괜히 욕심냈다. 그 순간 영호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칫 자신도 그런 길을 걸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흔들렸어. 퇴직금 손에 쥐니 뭔가 해야 할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 안 한 게 제일 잘한 거야.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현명했어. 우리 덕분에 마음이 편하잖아. 영호 씨는 퇴직 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허무감을 이겨내고자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도서관 글쓰기 모임에 나가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회사에서 겪었던 영업 현장 이야기, 은퇴 후 느낀 변화, 손주들과의 일상까지 글로 남기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은퇴 전의 경험을 살려 젊은 직장인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영업 전략과 고객관리 노하우를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강의를 마치고 젊은 참가자들이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낡은 백팩은 이제 장기판 대신 프린트물과 필기도구로 채워졌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만 머물던 가방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족들에게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이제 선생님 같아요. 라며 자랑스러워했고, 아내 역시 남편이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여러분, 최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은퇴 직후 누구나 공허함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누군가는 성급한 선택으로 모든 걸 잃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준비된 습관과 절제된 선택으로 평온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영호 씨가 보여준 건 거창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킨 것, 그리고 새로운 일상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노후란 건 특별한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걸 지키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전부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백팩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허무한 후회가 아닌 지혜로운 준비와 새로운 관계가 채워져 있다면 우리 모두의 노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건 몇몇 개인의 문제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내 통계와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탑골공원에서 벌어진 변화가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약 19%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21%를 돌파해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 중 절반가량은 하루 여가 시간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혼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탑골공원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던 공공여가 공간이 사라지면 상당수 노인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노인 여가 활동과 사회적 관계 연구를 보면 노인들이 바둑이나 장기, 체육활동 같은 단순한 여가를 통해 얻는 사회적 관계망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연구 결과 주 3회 이상 친구나 이웃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감 지수가 4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탑골공원에서의 장기 한판, 바둑 한판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던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우울증 진료를 받은 60대 이상 고령 인구는 약 64만 명으로 5년 전보다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 사람들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공원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맺는 관계가 사라질 때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도시 노인여가 공간 실태조사를 보면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서 고령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활동은 바둑과 장기, 그리고 가벼운 체육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이용 규제가 많아지거나
공간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탑골공원 사례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단순히 한 공간의 풍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인들의 하루 생활 터전이 사라진 겁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령 사회의 핵심 정책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를 강조합니다. 이는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친구들과 일상적인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지표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영국 보건사회연구소 인스터투트 포 헬스 언드 소셜 케어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를 주 2회 이상 이용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평균 5년 이상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후생 노동성의 2023 고령자 생활 실태 조사에서는 노인들이 지역 공원에서 바둑게이트 볼체조 같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10년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은 곧 우리의 미래를 예고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고령자에게는 단순한 놀이가 곧 사회적 관계망이고 이는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탑골공원에서의 금지 조치가 질서를 회복했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수천 명의 노인들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잃어버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보다 대안 마련이 먼저여야 한다. 여러분, 이 자료들을 보니 어떠신가요? 결국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자신이 맞이할 미래는 단순히 공원이 깨끗해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놀이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어지는 웃음과 관계, 그리고 하루를 버틸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대안 공간과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2025년 현재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전국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24년부터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확대해 단순히 바둑과 장기뿐 아니라 체조, 합창, 스마트폰 교육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종로구는 탑골공원에서 장기바둑이 금지된 이후 대체 공간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장기실과 종묘공원 바둑 모임을 공식적으로 안내하며 필요시 이동을 돕는 어르신 이동 지원 서비스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행복한 마을 어르신 학교라는 사업을 운영하며 동네마다 소규모로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와 바둑, 탁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노인 일상여가 지원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 금액을 어르신 개인 계좌에 지원해 본인이 원하는 여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 결국 의료비와 복지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비슷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일본은 2017년부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동네 공원과 복지관을 연계한 커뮤니티 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공원에 임시 장기바둑 테이블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과 함께 놀이를 즐기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 문제나 다툼은 최소화하면서도 노인들의 교류는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영국은 에이지 마이너스 프렌들리 시티 프로젝트를 법적으로 추진하며 노인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을 개선하고 시니어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세대통합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노인과 청년이 함께 바둑이나 보드게임을 즐기도록 장려하면서 노인 고립 문제를 예방합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가 선택한 길은 명확합니다.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소일할 수 있는 대책 공간과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간단합니다. 탑골공원에 텅 빈 벤치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웃음과 대화를 되돌려 놓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낡은 백팩 속에 사라진 웃음, 새 가방 속에 피어난 희망, 길을 잃은 벤치의 그림자, 다시 걸어 나오는 햇살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치 두 갈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은 퇴직 후 낡은 백팩에 장기판을 넣고 매일 탑골공원으로 향했지만 그곳이 닫히자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 백팩은 결국 무거운 상실감의 상징이 되었지요.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은퇴를 맞이했지만 퇴직금을 지켜내고 생활 습관을 준비하며 가족과 지역사회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장기판 대신 글쓰기 교재와 손주에게 줄 선물이 담겨 있었고, 그 가방은 이제 활력과 관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길이 더 좋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노후의 풍경을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준비가 부족할 때 우리는 외로운 벤치 위에 홀로 앉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가득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 대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과 꾸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고립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동네 복지관, 도서관, 작은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관계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그 관계가 우리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셋째, 가족과 이웃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산책, 친구와 나누는 한 끼 식사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 됩니다. 박정수 씨처럼 공원에서 웃음을 잃고 허무함 속에 머무를 수도 있고, 최영호 씨처럼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며 다시 활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택하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삶을 지켜줍니다. 낡은 백팩 속에 담긴 후회가 아니라 새 가방 속에 담긴 희망으로 우리의 노후를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같은 길 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 봅시다. 그 준비가 바로 여러분의 행복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100세 시대가 축복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에겐 그저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나이 드니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어서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손에 꽉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저 다정했던 그 목소리, 따뜻했던 그 관심 한 번에 제 전 재산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린 게 아니었어요. 제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먼저 훔쳐갔던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절대 남의 일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억울한 사연 끝까지 꼭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2025년 가을이 깊어가는 인천의 한 오래된 아파트. 69세 최민준 씨의 하루는 30년 넘게 맞춰온 시계처럼 정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정각,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중소기업 인사팀 부장으로 살며
몸에 익힌 습관대로 친구부터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그의 작은 서재는 그의 인생이 담긴 박물관과도 같았습니다. 책상 한가운데에는 퇴직할 때 동료들에게 선물 받은 만년필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바르고 부지런하게라는 뜻의 근정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이제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만년필이었죠. 그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년필을 정성껏 닦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려 날카롭게 번뜩이던 그의 눈썰미는 이제 돋보기 넘어 신문 활자를 좇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쥐고 그날의 주요 경제 기사를 베껴 쓰는 것이 그의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최 부장, 그 이름은 자부심이자 그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평생 사람을 살피고 평가하고 때로는 매정하게 돌아서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본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재를 나서는 순간 그의 세상은 좁고 고요해졌습니다.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하나 있는 아들은 서울에서 재살기 바빴습니다. 이따금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는 늘 짧았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아, 네,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제가 주말쯤 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 주말이 몇 달째 오지 않고 있다는 걸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 녀석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요. 문제는 통장에 찍힌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자니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사상 최악의 고물가,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도래 같은 무서운 말들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년 넘게 일한 대가가 이대로 쪼그라들어 나중에는 아들에게 손 벌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만년필을 들었던 것은 어쩌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나는 아직 괜찮다는 주문을 외우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 단단하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동네 복지관에서였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알기 쉬운 경제교실. 시간을 때우러 나간 강좌였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연이 끝나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한국 시니어 재정연구소 소속의 김진성 팀장이라고 소개한 서글서글한 인상의 젊은이였습니다. 아버님, 강의 내내 꼼꼼히 메모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직에 계셨는데 아버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으셨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김 팀장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지관 근처 찻집에서 그는 투자나 상품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민준 씨의 빛바랜 무용담을 아들처럼 들어주었습니다. 인사팀장으로 일하며 사람 때문에 속 썩었던 이야기, IMF 때 회사를 지키려 동료들을 내보내며 밤새 울었던 이야기까지. 김 팀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셨군요.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최민준 씨는 지난 몇 년간 아들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팀장은 아들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는데 외출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허리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그 다정한 목소리는 텅 빈 집에 울리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는 근처에 고객이 있어 왔다며 최민준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양손에는 값비싼 건강식품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가족 사진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아버님 자신을 위해서 편안하게 사셔야죠.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폼 나게요. 그 말이 최민준 씨의 가슴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평생의 자존심, 아들에게만큼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 김 팀장은 그걸 귀신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특별한 정보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아버님, 이건 저희 연구소에서 최우수 고객님들께만 드리는 비공개 정보입니다.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한 해상풍력에너지 관련 기업이 있는데 아직 상장 전이라 하는 사람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금은 저희가 100% 보증하고요. 은행 이자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이걸로 재미 보시고 올해는 해외여행 보내드렸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와 복잡한 도표로 가득한 자료였지만 최민준 씨의 눈에는 자신을 아버님이라 부르며 걱정해주는 김 팀장의 믿음직한 얼굴만 보였습니다. 평생 사람을 의심하는 게 일이었던 인사부장의 감은 완전히 녹슬어버렸습니다. 통장 잔고가 사라지는 공포보다 이 다정한 관심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 못 이루고 서재 책상에 앉아 낡은 만년필만 하염없이 만지작거렸습니다. 근정, 바르고 부지런하게 살아온 인생, 그 마무리를 폼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김 팀장의 제안이 그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팀장, 나 한번 믿어보기로 했네. 그날 오후 그는 현금처럼 바로 인출 가능한 정기예금 2개를 해지했다. 창구 직원이 고객님, 금액이 크신데 투자 목적이시면 꼭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고요라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서류를 들고 나오며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계약서 하단 투자 위험 고지에 또렷이 서명을 남겼다. 첫 송금은 5천만 원이었다. 김 팀장은 입금 직후 전화를 걸어 아버님, 정말 현명하십니다. 내일자로 우선주 배정을 넣어드리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날 밤 최민준 씨는 오래된 전기포트에 물을 올려 차를 우리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다. 잘 되면 말해도 늦지 않다. 그는 통화 기록을 닫고 서재로 돌아가 만년필을 천으로 다시 한번 닦았다. 일주일 뒤 김 팀장은 수익 현황이라는 표를 보냈다. 예상 누적 수익률 7.8%. 초기 배당 잡히면 추가로 넣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말끝마다 아버님을 붙이던 목소리는 다정해졌다. 그는 결국 2번에 나눠 나머지 돈도 보냈다. 총액 1억 5천만 원. 마침내 통장에는 생활비 몇백만 원만 남았다. 그 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가족사진 아래에서 한참을 있었다. 둘째 주 월요일 아침 문자 수신이 멈췄다. 회의 중이라 잠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문자가 마지막이었다. 전화는 통화 중 혹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로 돌아왔다. 그는 복지관 안내문에서 본 주소를 찾아 나섰다. 낡은 상가 골목 3층. 간판은 벗겨져 있었고 유리문 안쪽엔 임대문의 종이만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엘리베이터 앞 좁은 복도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쥔 서류 봉투 위에 만년필이 떨어지며 짧은 금속성 소리가 났다. 오래 쥐어 반질해진 그 만년필은 순간 낯설게 보였다. 제가 뭘 놓친 거죠? 그의 귓가에 스스로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는 결국 지구대에 들렀다. 그는 멈췄다. 담당 형사는 최근 같은 유형이 많다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 계좌가 얽힌 법인은 이미 해산 공고가 났고 대표 전화는 대포폰이었다. 접근 방식이 교묘합니다.
복지관광좌병원 대기실 등에서 상호작용을 쌓고 가족 호칭으로 신뢰를 확보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가 연락망이나 서류 사진을 남겨두신 게 있냐고 묻자 그는 주머니에서 만년필과 함께 접어둔 메모지를 꺼냈다. 날짜, 시각, 대화 요지, 계좌번호. 자필로 빼곡했다. 밤이 깊어 돌아온 집은 넓었다. 부엌 시계 초침이 벽을 두드렸다. 그는 찻잔 옆에 만년필을 눕히고 불을 껐다. 잠결에 아들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떴다. 아버지, 이번 주는 지방 출장이 생겨서요. 다음에 꼭 봬요. 화면이 다시 어두워졌다. 새벽녘 그는 서재 불을 켰다. 비어버린 통장 내역을 인쇄에 모아두고 종이 위에 네모칸을 그리기 시작했다. 입금, 출금, 통화, 방문 표제. 맨 윗줄에 강조선. 그는 한 칸씩 날짜를 채우며 손을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복지관 상담 창구에 들러 담당 사회복지사와 마주 앉았다. 혼자서 결정하셨군요. 조심스러운 말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들어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사회복지사는 일정표를 꺼내 경로당 바둑 모임, 건강체조, 뉴스 읽기 소모임을 표시했다. 같이 가보실래요? 그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만년필을 돌리다 멈추며 조용히 말했다. 가보겠습니다. 경로당 첫날 그는 바둑판 앞에서 손을 떨었다. 맞은편 노인은 처음이면 누구나 떤다고 웃었다. 대국이 끝나자 누군가 물었다. 요즘 뉴스 어렵지요? 그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도 표로 정리하면 또렷해집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그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오늘은 내가 좋은 곳에 다녀왔어.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이후의 정적은 전과 달랐다. 그는 형사와 연락을 이어갔다. 송금 경로 추적, 관련 계좌 동결 신청, 공동대응센터 신고.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는 이번엔 조급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매일 아침 만년필로 같은 문장을 베껴 썼다.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는다. 어느 날 형사가 말했다. 비슷한 피해자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사례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말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작은 발표는 경로당 강의실에서 열렸다. 그는 스크린 대신 손수 만든 양식 몇 장을 돌렸다. 표의 맨 윗줄엔 붉은 펜으로 적힌 문장 하나. 처음 다가오면 첫 제안은 미룬다. 그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대로 읽었다. 마지막 장을 넘기며 그는 만년필을 가볍게 들어보였다. 이게 제 직업의 마지막 습관이자 제가 붙들 수 있었던 도구였습니다. 말이 끝나자 앞줄에 한 노인이 손을 들었다. 나도 비슷했소.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누구도 박수를 크게 치지 않았다. 그러나 흩어지는 사람들의 걸음이 전보다 조금 붙어 다녔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에게 말했다. 다음에 차 한잔 하시지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예, 좋습니다. 가을비가 그친 저녁, 그는 현관문을 잠그고 서재 불을 껐다. 거실을 지나며 사진 앞에 한번 멈췄다. 그리고 만년필을 제자리, 천 위에 눕혔다. 뚜껑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는 커튼을 젖혔다. 골목 입구, 가로등 불빛 아래 비가 잔잔히 마르고 있었다. 전화기가 가볍게 떨렸다. 아버지, 다음 주엔 진짜 뵐게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다. 그래, 난 잘 지낸다. 그 말 뒤에 작은 점을 하나 찍고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그는 알았다.
되찾아야 할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말의 자리를 다시 채우는 일이었다. 다음 날 일정표엔 네모칸들이 빼곡했다. 바둑 체조, 신문 읽기, 형사 연락, 발표 준비. 맨 위 여백에 그는 붉은 펜으로 한 줄을 더 그었다. 오늘도 기록한다. 오늘도 누군가와 말을 건다. 그 줄을 그으며 그는 서랍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 집안 공기는 어제와 달랐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봄 경기도 성남의 오래된 주택가. 68세 정혜성 씨의 하루는 이웃들의 눈길을 끌 만큼 활기찼습니다. 이른 새벽 6시, 그는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직장에 매여 있던 습관 때문인지 그는 퇴직 후에도 정확한 생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정혜성 씨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 부품 회사를 다니다 63세에 정년 퇴직한 뒤 1억 7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돈을 어디에 굴릴지 고민하며 불안해했지만 그는 퇴직 몇 해 전부터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유혹이 많을 거야. 하지만 나는 절대 단번에 부풀어 오르는 이야기엔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손으로 써내려간 수입과 지출 내역.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에는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동료들이 빚더미에 앉을 때도 그는 가계부를 붙들며 생활비 10만 원 줄이기 같은 소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내 역시 알뜰살뜰 살림을 꾸리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정혜성 씨에게 가장 큰 무기는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받은 금융 상담 전화에도 그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과 먼저 상의해 봐야겠어요. 아들은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 바쁘게 살았지만 최소한 한 주에 2번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 달에 1번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관심과 대화가 정혜성 씨를 외로움의 덫에서 멀리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언제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퇴직 직후 밀려드는 불안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고물가 시대, 60대 빈곤 가속화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쏟아졌습니다. 주변의 몇몇 친구들은 편의점 창업이나 무인 빨래방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빚더미에 앉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정부 인증이라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정혜성 씨 역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지인에게 들은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즘 해상풍력, 태양광 쪽이 대세라더라. 나도 퇴직금 반 넣었어. 이번에 대박 나면 애들 집 사주려고 해. 그날 밤 정혜성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1억 7천만 원이 그저 은행에 묶여있는 듯한 답답함.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그대로였으니 불안은 커졌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 사람 보는 눈은 누구보다 정확했잖아. 그런데 돈은 다르지 않아?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 말에 그는 다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넘기며 알게 된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크게 번 적은 없지만 잃은 적도 없었다. 작은 습관과 원칙이 위기를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정 부장,
그렇게 조심만 하다가는 남는 게 없네. 나이 들어 뭐 하려고 그래? 나처럼 조금은 과감히 움직여야지. 그 말을 들은 그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아들과 약속한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며칠 뒤 그는 아들을 불러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 상담 직원은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연금저축, ISA 계좌, 분산투자, 그리고 노후를 위한 안정형 채권 펀드. 복잡해 보였지만 아들이 옆에서 꼼꼼히 메모하며 아버지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위험이 크고 이건 안정적인데 세금 혜택이 있어요. 조금은 주식형으로 가되 대부분은 안전자산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3등분했습니다. 생활비를 위한 안전예금, 장기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 그리고 소액만 넣은 국내 ETF. 그는 서명을 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내 나이에 투자는 욕심이 아니라 지키는 거구나.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몇몇 지인들이 퇴직금을 들고 다시 부동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카톡방에는 조금만 더 넣으면 한 달에 몇백은 보장된다는 메시지가 도배됐습니다. 그 방에 초대받은 순간 정혜성 씨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너 친구들도 이런 거 한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금융기관은 카톡방에서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그 방에선 빨리 나오세요. 그날 그는 카톡방을 탈퇴하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작은 성취감이었습니다. 갈등의 순간은 거듭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만난 70대 노인은 퇴직금을 모두 날렸다며 탄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혜성 씨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가족과 이웃과 전문가와 함께 간다. 그의 만년필 옆 가계부에는 붉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지키는 것, 사람은 함께하는 것. 퇴직 후 세 번째 해가 되던 2025년 여름, 정혜성 씨는 가장 큰 시험을 맞이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고령층 금융사기 급증이라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고, 가까이 지내던 지인이 투자 사기를 당해 순식간에 수억 원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안은 순식간에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나서야 하는 건 아닐까?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경로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미안해서 말도 못했는데 전 재산을 다 잃었어. 이제 남은 건 기초연금뿐이야. 그 순간 정혜성 씨는 그토록 조심스러웠던 자신의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돈보다 무너져버린 자존심이 더 아프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래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수십 년간 적어온 기록들, IMF 때, 금융위기 때도 꿋꿋이 이어온 습관이 자신을 여기까지 지켜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붉은 펜으로 굵게 선을 긋고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습관과 원칙이다. 이후 그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주 2번 아들이 전화를 걸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정혜성 씨는 오히려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체조 모임 다녀왔다. 친구들이랑 바둑도 두고 왔어. 아들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경로당 활동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바둑판 앞에서 진지하게 술을 읽던 그의 표정은 퇴직 전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던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료를 평가하거나 압박하는 눈빛이 아니라 함께 웃고 고민을 나누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복지관 경제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이 아니라 강사로서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금융사기의 유혹,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를 또래 어르신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금융기관은 절대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자식이나 믿을 만한 지인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켰기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강의실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연신 메모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덕분에 눈이 뜨였어요. 나도 며칠 전 이상한 전화 받았는데 그냥 흘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듣고 보니 그게 위험할 뻔한 일이었네요. 그 말에 정혜성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퇴직 전 인사팀 부장으로서 사람을 지켜내지 못해 괴로웠던 순간이 많았는데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5년 가을, 집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아래에서 그는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모으셔서가 아니라 끝까지 원칙을 지키신 거예요. 그게 저한테도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정혜성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젖어드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신문을 들었지만 활자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민수야, 돈은 결국 쓰고 지나가는 거지만 원칙은 남는다. 내가 지킨 건 그거야. 그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주 복지관 체조 모임, 경로당 바둑판, 아들과의 전화, 그리고 가계부를 적는 습관이 모여 단단한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공허가 아닌 평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 얘기 같으신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화려한 투자나 큰 돈이 아니라 평생 이어온 작은 습관과 주변 사람들과의 끈끈한 대화입니다. 정혜성 씨는 퇴직금 1억 7천만 원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킨 덕분에 돈보다 값진 안전한 노후와 가족과의 신뢰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지킬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그리고 작은 원칙.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자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혼자 사는 노인은 약 180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20%가 넘는 비율인데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문제는 단순히 혼자 사는 숫자가 아니라 이분들이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극도로 짧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인데
사회적 교류가 부족할수록 외부의 달콤한 유혹이나 사기성 접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고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2,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전화나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보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유형이 바로 대면 관계형 투자 사기입니다. 범죄 조직이 직접 노인을 찾아가 장기간 신뢰를 쌓은 후 돈을 빼앗는 수법인데 이 경우 피해 금액이 더 크고 회복 가능성은 더 낮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금융사기 취약성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은 2022년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노인 대상 금융사기 피해 평균액이 약 3만 달러에 달하며 피해자 대부분이 외로움과 고립 상태에서 사기꾼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영국 노인복지단체 에이지 UK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40%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도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이 집단이 사기에 당할 확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해외 논문 중에도 이러한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발표된 한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좁을수록 특히 자녀와 떨어져 살며 정기적 교류가 없는 경우 금융사기에 취약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인구 구조나 가족 형태가 유사한 일본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분명합니다. 노인들의 탐욕이나 지적 능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관심과 대화의 결핍이 사기 피해의 본질적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학술지 한국노인복지학회지에 실린 2023년 논문을 보면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기범을 효자나 딸 같은 존재로 인식하며 마음을 연 뒤 돈을 잃은 사례가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보건사회 연구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정서적 고립이 건강 문제보다도 금융 위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미국 노년학 저널 제런탈러지 저널에 발표된 논문은 노인 금융 사기의 가장 큰 예측 요인은 재정 지식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돈에 대한 지식이나 금융 문해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마음을 채워줄 대화 상대가 없을 때 사기꾼의 가짜 친절이 파고들 여지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노인들을 위험에 빠뜨릴까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투자 정보를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 쉽게 설명해 주겠다며 접근하면 경계심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둘째는 가족과의 거리입니다. 해외에 자녀가 있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와 연락이 드문 경우 누군가 꾸준히 안부를 묻고 챙겨주면 자연스럽게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셋째는 지역사회 참여 부족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종교 모임 등 안전한 교류의 장이 없다면 낯선 사람의 접근이 유일한 사회적 관계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기초적인 금융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일상적인 대화와 관계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가족이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연락을 하고 이웃이 가끔 안부를 묻는 작은 관심만으로도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통계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외로움이 가장 큰 리스크이고 대화와 관심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놓인 금융사기 예방의 핵심은 정보보다 관계, 대화보다 연결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고령층이 외로움에 취약하지 않도록 지역 사회와 제도가 함께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니어 맞춤형 안내 리플렛과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부터 시행된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 시니어 센터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해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을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어르신 안심 통장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데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을 할 경우 자녀나 고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강서구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보이스피싱이나 대면 사기 시도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2023년부터 고령층 금융안심지킴이 사업을 통해 은행 창구에서 65세 이상 고객이 고액 인출을 시도할 경우 직원이 추가 확인을 하도록 제도화했는데 이로 인해 실제 피해가 사전에 막힌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부산시 또한 독거노인 대상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정 시간 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없으면 담당 공무원과 연결된 콜센터에서 즉시 확인 전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생명 안전뿐 아니라 외로움을 악용하는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국외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2018년부터 특별보호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족이나 제3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4년부터 케어 액트라는 노인 돌봄법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층의 재정적 학대 위험까지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일부 지방정부는 은행과 협약을 맺어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역시 연방거래위원회 FTC와 주정부 단위에서 시니어 프로텍션 롤을 시행해 금융기관 직원이 고령자의 이상 거래를 인지하면 거래를 일시 중지하고 보호자나 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공통된 해법은 혼자 결정하지 않게 만들고 외로움 속에서 낯선 친절에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첫째,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모임과 복지관 활동을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 취미 활동을 넘어 금융교육과 건강관리, 정서적 교류를 통합한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자체는 은행과 협력해 고액 인출 시 보호자 확인이나 지연 제도를 더 촘촘히 확대해야 하며 셋째, 가족들은 주 2회 이상 정기적인 연락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은 아주 단순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소개받았다는 말을 꺼내신다면 귀찮다는 듯 넘기지 말고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작은 대화 한 번이 수천만 원을 지켜낼 수 있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만년필 한 자루는
외로움에 무너진 사람의 마지막 서명으로 또 다른 한 자루는 지켜낸 원칙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하나의 펜이 써내려간 두 인생, 그 끝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길을 함께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다가온 낯선 친절에 마음을 내주었고, 결국 평생 모은 돈과 자존심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떨리며 떨어진 만년필 소리는 우리 사회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눈물의 울림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은 같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두려움과 유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친구들의 말은 흔들림을 주었지만 그는 끝내 원칙을 지켰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고 가족과 상의하며 작은 습관과 기록으로 삶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돈뿐만 아니라 더 큰 자산인 평온한 마음과 든든한 관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의 차이는 거창한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외로움 속에 혼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작은 원칙을 곁에 두었습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눈물로 채울지 아니면 미소로 채울지를 가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이 들어 자식이 멀리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 관계와 원칙입니다. 아무리 작은 대화라도, 아무리 짧은 안부 전화라도 그것이 쌓여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관심이고 지식보다 강한 것은 함께 나누는 대화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따뜻한 관심을 나눈다면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 그리고 언젠가의 우리 자신까지도 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고 혼자 계신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스스로에게는 원칙을 세워 작은 습관을 이어가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내일의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인생을 떠올려 봅니다. 외로움에 무너져 끝내 잃어버린 사람과 관계와 원칙으로 지켜낸 사람. 우리는 어느 쪽의 이야기를 선택할까요? 그 답은 오늘 우리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낡은 만년필이 어떤 기록을 남길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아직 쓰이지 않은 빈 페이지와도 같습니다. 그 위에 눈물의 기록을 남길지 아니면 미소와 평온을 남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따뜻하고 든든한 관계 속에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다가 혼자 고개를 떨군 적이 있으신가요? 나만 준비 안 됐구나. 이런 생각, 가슴 깊이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뉴스 보셨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60대 중 무려 35%가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 송파구에 사는 62세 김태수 씨도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대화가 오갔는데 놀랍게도 친구들은 각자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상가 임대 수익으로 여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부부가 함께 건강검진을 다니며 여행 계획을 세우고 누구는 작은 빌라 2채를 세놓아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는 주머니를 뒤적여봐도 남은 돈은 몇 장의 1,000원짜리 뿐이었고 기댈 연금도 수익도 기약도 없는 현실 앞에서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 뒤처졌구나. 나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혹시 여러분,
이런 기분 요즘 자주 느끼지 않으시나요? 친구들은 어느새 노후 준비를 마쳤는데 나는 아직 갈 길이 막막한 현실. 시간은 멈춰주지 않는데 준비 없는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는 현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몇 년 후 텅 빈 지갑과 싸늘한 현실 속에 후회하며 서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노후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준비를 시작하세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퇴직 후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밥을 먹다가 어느 순간 혼자만 벽처럼 고립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63세 윤상철 씨는 지난해 1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32년 동안 다녔던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정년 퇴직과 함께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된 게 전부였습니다. 이 정도면 5년은 버틸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후 상철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5명의 친구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동기들이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예약자 이름은 친구 박재형 씨였습니다. 내가 사는 건물 2층 새 들어온 사람이 이번에 프랜차이즈 대박 났다니까 매달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고 덕분에 나도 안정적이야. 나는 작년에 퇴직했지만 개인연금이랑 주식 투자 수익 덕분에 생활비 걱정은 없어. 요즘은 골프 배우고 있어. 우리 부부는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합치니까 한 달에 250만 원은 나오더라. 거기에 건강보험료 감면까지 받으니까 한결 편해. 친구들의 대화는 밝고 가벼웠지만 상철 씨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고 별다른 투자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결혼자금 지원에 5천만 원을 쓰고 나니 남은 돈은 7천만 원.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을 쓰다 보니 통장은 눈 깜짝할 새에 줄어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상철 씨는 지하철역까지 혼자 걸어갔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조차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는 걸 알리는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연금도 없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길 건너편 밝은 조명을 받은 친구들이 삼삼오오 웃으며 헤어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상철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철 씨의 일상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퇴직 후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고 약값과 병원비로 매달 1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운동이라도 시작하려 했지만 헬스장 등록비조차 부담스러워 동네 공원을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을까 싶어 은행에 갔지만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면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모임에 나가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내가 괜히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닐까? 괜히 내 처지를 들키는 건 아닐까? 혼자만의 상상과 두려움이 깊어지면서 상철 씨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휴대폰 요금제를 최저가로 바꾸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웠고 저녁은 집에서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월급날이면 동네 맛집을 찾아가 가족들과 외식을 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사치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철 씨는 심지어 친구들의 SNS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가족여행 갔다. 누구는 골프장에서 하루 종일 운동했다. 누구는 취미생활로 사진전을 열었다. 그런 글과 사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직 쓸쓸함, 막막함,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는 빈곤뿐이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물가는 오르고 기본 생활비는 1인당 월 18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시대,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철 씨 같은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노후 일자리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상철 씨에게 돌아오는 건 단기 계약직 공고 몇 줄 뿐이었습니다. 나이 제한 60세 미만, 건강 이상 무필수. 현실은 그렇게 냉혹했습니다. 어느 날 상철 씨는 반지하 월세방을 알아보다가 멈춰섰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퇴직하면 쉬고 여행도 다니고 인생을 즐길 줄 알았는데 그는 이제 매달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상철 씨들이 조용히 그리고 힘겹게 삶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위의 사례가 본인과는 절대로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노후는 고생 끝에 찾아오는 평온한 시간일 거라고 믿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65세 이춘복 씨는 젊은 시절부터 노력하면 노후는 편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직장에 들어가 건설 현장과 공장을 오가며 40년 가까이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30대 중반에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50대 초반에는 아이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던 인생. 그러나 퇴직 후 현실은 상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62세에 정년 퇴직을 하던 해 춘복 씨 손에는 퇴직금 8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큰딸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 작은아들 사업 자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나니 남은 돈은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매달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를 내고 나면 1년도 채 버틸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본 연금은 월 49만 원. 기초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은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 해지가 되었고 새로 구한 집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방이었습니다. 첫 겨울, 춘복 씨는 벽에 얼음처럼 서린 결로를 손으로 닦아내며 살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관리인에게 항의해봐야 싼 값에 방 얻었으면 감수해야지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낮에는 근처 마트에서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무거운 카트를 밀어 정리하는 일, 일당은 고작 6만 원. 하지만 나이 많은 알바생에게는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겨울에 손가락이 얼어붙을 때까지 바깥에서 일하다가 결국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입원비는 180만 원. 국민건강보험 덕에 일부는 지원받았지만 남은 금액은 결국 카드론 대출로 막아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알바를 쉴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쌓인 월세, 카드가, 보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생활은 무너졌고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두 아이에게조차 손을 벌릴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결혼한 딸은 어린 자녀 양육비에 허덕였고 아들은 사업 실패 후 재기를 꿈꾸며 오히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춘복 씨는 결국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내가 살기도 힘든데 애들한테 짐이 되긴 싫었다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퇴직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 평균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경제적 수명은 점점 짧아지는 사회. 춘복 씨는 그 냉정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그의 집 창문 밖으로는 햇살 대신 곰팡이 핀 벽이 보였습니다. 한 끼 식사는 편의점 할인 도시락,
혹은 반찬 없는 즉석밥이 전부였습니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가끔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춘복 씨는 눈을 돌렸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이렇게 됐을까? 질문은 있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춘복 씨는 어느 날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45만 원, 식비 25만 원, 통신비 3만 원, 약값 5만 원, 교통비 2만 원. 기본 생활비만 매달 80만 원이 필요했지만 월 국민연금 49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부족한 30만 원을 채우기 위해 다시 마트 주차장 관리 아르바이트에 지원서를 넣었지만 65세 이상은 채용 불가라는 안내문 앞에서 허탈하게 돌아섰습니다. 노후는 준비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춘복 씨는 요즘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으로 생활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은 고립감이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사는 게 아니야. 혼잣말을 뱉으며 그는 오늘도 좁은 방 구석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사람 한 명 만나지 못한 채 해가 지고 또 뜹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이 지금 이춘복 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 수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상철 씨와 이춘복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약 41%가 별다른 소득 없이 은퇴 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의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이 58만 4천 원에 불과해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생계형 빈곤 노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고했습니다. 퇴직 후 5년 이내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은퇴자의 65%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층의 소득 구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0대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48.6%가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이나 자산소득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은퇴자가 진정한 은퇴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어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고령자 신규 일자리 채용 공고의 72%가 60세 미만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60대 중반을 넘긴 은퇴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사라진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되었지만 노후 준비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2025년 현재 30%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도 지속 납입률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은퇴자들은 여전히 국민연금 하나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고령층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고령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월 평균 지출액은 18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국민연금 수령액과 비교하면 매달 약 130만 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두고 한상진 연구원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자는 최소 3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임대수익이나 소규모 근로소득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당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말조차 사치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빈곤,
고립, 건강 악화라는 삼중고를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윤상철 씨와 이춘복 씨처럼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숫자와 전문가의 경고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가리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소득원을 늘리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이후에는 3가지 이상의 소득원이 있어야 한다고. 국민연금은 기본이지만 개인연금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소액이라도 추가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노후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50세 이상 은퇴자에게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월 최대 120만 원의 보수가 지급되어 생계비 걱정을 덜 수 있죠. 경기도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공근로, 지역봉사활동, 돌봄 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월 30시간 이상 근로 시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르신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층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컨설팅부터 초기자금 일부까지 연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경제적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출 관리입니다.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소득보다 지출을 줄이는 전략이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고정 지출인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통신비는 알뜰폰 요금제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며 관리비가 적은 소형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2025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파탄을 막는 길이 됩니다. 또한 지역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는 무료 운동 프로그램, 심리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지원 상담을 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생활 지원사를 통해 정기 방문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고립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1년, 5년 후의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작더라도 끊임없이 이어갈수록 미래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주변 친구들이 이미 앞서 나갔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지자체 프로그램 하나 참여하는 것부터, 지출 내역 한 줄 점검하는 것부터, 매일 10분씩 걷는 것부터, 작은 실천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나를 지키는 작은 첫걸음을 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한 줌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무였지만 쓰러지지 않으려 끝까지 뿌리를 내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 윤상철 씨와 이춘복 씨의 삶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가정을 위해 희생했던 이들이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그들의 손끝에서 서서히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생활, 감당해야 할 외로움, 쏟아지는 경제적 부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고된 싸움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걱정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다 준비했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남들은 여유롭게 웃고 있는데 나만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지금은 비록 작고 초라한 시작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다시 따뜻한 햇살이 당신을 비추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힘들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넘어 이 자리까지 온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강인함을 당신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시간입니다. 조금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다시 아름답게 피워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당신의 노후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지켜야 할 이유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